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사라진 상상력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 있습니까? 네네네. 네. 사라진 상상력은 어디로 갔는가? 범위에 대한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자. 만약 지능이 어느 지점까지만 강건이 된다면 그 지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지능 외의 것이 강건이 된다. 이거 역시 농구와 비슷하다. 누군가와 충분히 키가 크다면 우리는 그 선수의 속도, 경기 감각, 민첩성, 볼 핸들링, 슈팅 감각 등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IQ 이외의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IQ 대신 다른 종류의 테스트 하나를 권하고 싶다. 다음 물건의 쓰임새에 대해 최대한 많이 적어보라. 벽돌, 담요. 이것은 다이버전스 테스트의 한 예이다. 네이블 테스트는 이것과 정반대로 피실험자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정답을 맞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테스트는 상상력을 요구하며 가능한 한 다양한 방향으로 피실험자의 마음을 이끌어낸다. 다이버전스 테스트에서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자가 보는 것은 피실험자의 답변의 개수와 들려요? 들려요. 그 각각의 창의성이다. 이 테스트에서 측정하는 것은 분석적인 지능과는 다른, 즉 창의성에 가까운 그 무엇이다. 다이버전스 테스트는 레이븐 테스트처럼 도전해 볼 만하므로 이 책을 덮고 앞서 말한 벽돌과 담요 테스트를 직접 해보라. 그러면 여기서 리안 허드슨이 실시한 사물에 쓰인 테스트의 예시 답안을 살펴보자. 이 답안지는 영국의 우수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풀이라는 학생의 것이다. 벽돌, 기습 공격을 할 때 사용, 집을 지을 때 사용, 운동을 겸해 러시안 룰렛을 하고 싶을 때 사용. 10발자국 걸어가 뒤돌아서서 던진다. 단, 회피 동작은 허용되지 않음. 깃털 이불에 내 모서리를 집어넣어 고정시킬 때 사용. 빈 코카콜라 병을 붉게 부수는 용도로 사용. 담요, 침대 위에서 사용. 숲속에서 은밀한 성관계를 했을 때 덮개로 사용. 연기가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 보트, 마차, 썰매, 돛으로 사용. 수건 대용으로 사용. 눈이 근시인 사람의 사격용 관역으로 사용. 불타는 마천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받아내는 용도로 사용. 풀의 답안지를 읽어보면 이 학생의 사고방식이 어떠한지 대충 알 수 있다. 이 재미있는 학생은 약간 파괴적이고 야한 것을 좋아하며 이야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그의 정신세계는 폭력적인 상상과 섹스, 불타는 마찰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침대 위에 깃털 이불을 고정시키는 방법처럼 매우 실용적인 분야까지 마구 넘나든다. 이 학생은 10분만 더 주면 새로운 사용법을 20가지도 넘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인상을 준다. 이제 비교를 위해 또 다른 학생의 사례를 꺼내보자. 그의 이름은 플로렌스이며 후드슨은 그가 우등생으로 그 학교에서 IQ가 매우 높은 학생 중 하나라고 했다. 벽돌, 건물짓기, 던지기, 담요, 보온, 불 끄기, 나무에 묶어서 그 속에서 잠자기, 해먹으로 사용, 들것. 플로렌스의 생산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는 벽돌과 담요를 이용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사용법만을 적은 다음 그냥 멈춰버렸다. 플로렌스의 IQ가 풀의 것보다 높다는 사실은 둘 다 일정 범위 이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관건은 풀의 생각이 폭력적 상상에서 섹스로 불타는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으로 실수 없이 움직일 때 플로렌스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학생 중 누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연구를 통해 노벨상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이것이 하버드에서뿐 아니라
홀리크로스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다. 하버드는 벽돌사용법 테스트를 얼마나 잘 푸는지 따위는 입학시험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적극적 철폐 조처로 미시건 로스쿨에 입학한 인종적 소수자 학생이 사회에서 백인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변호사로 성공하는 것은 IQ가 높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풀처럼 상상력이 뛰어난 것과 관계가 있다. 미시건의 인종적 소수자 학생이 문제 정답을 잘 맞히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에 필요한 다른 핵심 요소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는 있다. 단지 꿈속에서만. 이것은 터먼의 실수였다. 그는 터마이트들이 지능적 척도로 볼 때 1% 중에 1%로 재련된 정예라는 사실에 매료된 나머지 그 특별한 사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것이다. 터마이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터먼의 실수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 천재 집단 중 일부는 책을 출판하거나 논문을 썼으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다수가 공무원이 되었고 대법관 2명, 지방법원 판사 2명, 캘리포니아주 의원 1명, 그리고 걸출한 주 관리 1명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다수가 그저 평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직업에 종사했으며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심지어 터무니 실패로 보는 수준에서 경력을 마무리 지었다. 그가 철저히 골라낸 천재 집단에서는 단 한 명의 노벨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보낸 현장 조사 요원들이 지능 검사를 했지만 선별되지 않았던 아이들 중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왔다. 윌리엄 쇼커리와 루이스 엘버레즈가 그들이다. 그들은 IQ가 충분히 높지 않아 선택되지 않은 아이들이었다. 사회학자 피티림 소로킨의 비판은 한 줄기 영감을 던져준다. 그는 터머니 IQ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선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더라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선별한 천재 집단과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로킨은 아무리 애써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도 어린 천재 집단은 결국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고 뛰어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터먼은 천재 유전학 제4권을 낼 때 실망을 넘어서는 어조로 착잡함을 드러냈다.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 다시 말해 이번 장을 시작할 때 등장한 크리스토퍼 랭건의 특별한 지능은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기회를 설명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물론 그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지능의 소유자이며 16살에 수학의 원리를 도파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그는 명료하고 정확한 문장을 마구 쏟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단 말인가? 만약 그가 진정한 아웃라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결정적인 차이. 장기간의 협상 끝에 오펜하이머의 정학 처분이 결정되었다. 랭건의 비참한 어린 시절 이야기. 크리스 랭건의 어머니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아버지가 모두 달랐다. 크리스가 첫째였다. 그의 아버지는 크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고 멕시코에서 죽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크리스 어머니의 둘째 남편은 살해당했고 셋째 남편은 자살했으며 넷째 남편 잭 랭건은 실패한 저널리스트였다. 크리스 랭건은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가족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짝이 맞는 양말이 하나도 없었죠. 신발에는 늘 구멍이 나 있었어요. 바지에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죠. 옷은 딱 한 벌뿐이었어요. 동생들과 욕실에 들어가 단 한 벌뿐인 옷을 입은 채로 목욕소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나면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엉덩이를 내놓은 채 벌거벗고 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잭 랭건은 언제나 술타령이었고 밖에 나갈 때마다 부엌 찬장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더욱이 그는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황소 채찍을 사용했던 터라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의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다. 그로 인해 가족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천막에 살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땅콩버터와 옥수수빵을 먹고 살았던 때도 있었다. 한때 그들은 내 바다에 위치한 버지니아시에 살기도 했는데 마크 랭거는 당시의 살벌한 풍경을 회상했다. 그곳에는 보안관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하지만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갱단이 마을에 오면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꽁꽁 숨어 있었죠. 바도 하나 있었는데 간판 이름이 피의 양동이 살롱이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자 그들 가족은 몬테나의 보즈만으로 이사했다. 크리스 형제 중 한 명은 수양 부모에게 맡겨졌고 소년원에 간 사람도 있었다. 제프는 지긋한 가난이 어떤 환경을 제공했는지 털어놓았다. 형이 얼마나 큰 재능을 타고났는지 학교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긴 당연한 일이었죠. 보즈만이었잖아요. 당시 그곳은 작은 총동네였어요. 그곳에서조차 우린 찢어진 채 가난한 축에 속했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한 뭉텅이의 가난뱅이쯤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과 동생의 생계를 위해 크리스는 짐꾼 일을 시작했다. 크리스가 14살이던 어느 날 잭 랭거는 종종 그래왔던 것처럼 아이들을 거칠게 대하기 시작했고 크리스는 엉겹결에 그를 때려 눕히고 말았다. 그 길로 잭은 집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크리스는 두 군데의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제의를 받았다. 한 곳은 오리곤주에 위치한 리드 대학이었고 다른 한 곳은 시카고 대학이었다. 그는 리드를 선택했다. 그건 커다란 실수였어요.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충격에 빠졌죠. 몬테나에 살았던 저는 선원처럼 짧은 머리에다 일을 하느라 손이 거친 소년이었지만 그곳에는 대부분 뉴욕에서 온 장발의 도시 소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제가 살아오던 것과 완전히 달랐지요. 저는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저에게 질문을 해왔지만 저는 기숙사 방에 처박혀 있었죠. 기숙사에는 4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3명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화나를 피웠어요. 여자친구를 기숙사 방 안으로 데려오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늘 도서관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장학금을 박탈당한 겁니다. 장학금 신청 갱신을 하려면 어머니가 재정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 찾아가 장학금이 갱신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죠. 그들은 우리는 재정 지원 서류를 받지 못했고 장학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재편성되어 다른 곳에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게 그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죠. 학생을 쓰레기같이 대접하지는 않았지만 상담도 지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리드 대학을 떠나는 바람에 성적표에 F를 하나 가득 남기게 되었다. 다시 보즈만으로 돌아온 그는 건설 현장과 산림보호 소방관으로 1년 반을 일했다. 다시 몬테나 주립대학에 등록한 그는 그곳에서 수학과 철학 수업을 들었다. 마침 겨울이고 마을에서 약 2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터라 저는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비치힐 로드를 지나다가 자동차 변속기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죠. 여름 동안 철도 공사를 하는 동생들이 철도 위로 몰고 다닌 탓에 고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걸 수리할 돈이 없었죠. 그래서 상담사와 학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변속기가 빠져 차를 탈 수가 없으므로 오전 7시 반과 8시 반에 듣던 수업을 오후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제 이웃에 목장주가 한 명 있었고 그가 저를 11시에 마을에 태워다 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팔자 수염에 트위드 자켓을 입은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학생, 리드 대학에서 받은 성적표를 보니 자네는 교육을 받으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덜 배운 것 같군. 신청은 거절당했죠. 학장을 찾아갔지만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굳어갔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그를 분노하게 했던 것이다.
그 시점에서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는 제 처지를 깨달았어요. 일을 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저를 위해 그 무엇도 해줄 생각이 없었죠. 그냥 버려둔 겁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학을 자퇴하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이더군요. 리드 대학과 몬테나 주립대학에서의 경험은 크리스 랭건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고 반드시 박사 학위를 따고 싶었다. 동생 마크는 대학을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린 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형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떠난 랭건은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것은 물론 비가 떨어질 만큼 추운 겨울에 조개잡이 배를 타기도 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공공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롱아일랜드의 바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도 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는 철학, 수학, 윤리학을 깊이 연구해 스스로 CTMU, 우주의 인식론적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포괄적인 저술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계에 속하지 못한 그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문적인 저널에 실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저 대학을 1년 반만 다닌 사람이잖아요. 설사 제 글이 어느 편집자의 눈에 띌지라도 동료 검토자에게 넘겨줄 테고 그 검토자는 글을 읽기 전에 제 양력을 살펴본 후에 아예 읽으려고도 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1년 반만 다녔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다. 나는 그에게 만약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의하면 수락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확실히 하버드의 정교수직이라면 수락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버드라는 연주를 이용해 제 자리를 다지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겠죠. 하버드 같은 곳은 막대한 지적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외롭게 살아왔다. 배움에 대한 광적인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의 삶을 지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온 것이다. 심지어 저는 대학에서의 1년 반 동안에도 그런 지적인 에너지를 감지했어요. 그곳에서는 사상들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녔죠. 대학은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대학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는 기본적으로 권위적인 집단이고 이윤 동기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백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지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지 아니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계속 돈을 받는 것을 선택할지를 놓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저에게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재능을 알리는 능력 그리고 통찰력. 크리스 랭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하기도 하다. 그의 어머니는 재정 지원 서류 작성에 신경 쓰지 않아 기회를 놓쳤고 그는 학위를 따지 못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늘 하는 것처럼 수업을 오후로 옮기려다 뜻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서 뚝 멈춰버렸다. 또한 리드 대학과 몬테나 주립대학의 교수들은 랭건의 고난에 왜 그토록 무관심했을까? 일반적으로 교수는 그처럼 영민한 학생을 보면 무척 기뻐한다. 랭건은 리드 대학과 몬테나 주립대학 측과의 대화를 무례하고 무뚝뚝한 정부 관료와의 대화처럼 묘사했지만 대학, 특히 리드 대학처럼 작은 교양학부 대학은 관료주의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주는 것은 교수들이 언제나 하고 있는 일이다. 하버드에 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랭건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과 문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지 아니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계속 돈을 받는 것을 택할지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고. 대학 교수가 민간 기업 대신 대학에 들어가 비교적 낮은 급료를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랭건은 하버드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다. 랭건이 내게 그의 인생에 대해 말해주었을 때 나는 핵무기를 개발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떠올렸다. 오펜하이머가 어린 시절에 보여준 능력은 모든 면에서 크리스 랭건과 비슷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천재라고 생각했고 그를 가르친 선생 중 하나는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으며 5학년 때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했다. 9살이 된 오펜하이머는 사촌에게 나한테 라틴어로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어로 대답해 줄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하버드에 진학했지만 물리학 박사 학위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취득하기로 했다. 그런데 평생 우울증에 시달린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에서 큰 사고를 치고 말았다. 사실 그는 이론 물리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지도 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은 오펜하이머가 싫어하는 실험 물리학 수업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 그러자 그는 정서적으로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오늘날까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 실험실에서 몇 개의 화학약품을 꺼내 지도 교수를 암살하려 했던 것이다. 운 좋게도 블랙킷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 화를 면했고 대학 측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오펜하이머는 호출 명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그의 독살 기도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카이버드와 마틴 셰원이 쓴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는 그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장기간의 협상 끝에 오펜하이머의 정학 처분과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 있는 한 심리치료사와의 정기적인 상담 처분이 결정되었다. 정학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자신의 경력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에 빠진 2명을 명석한 학생을 살펴보았다. 랭건의 어머니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지도 교수를 독살하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을 대학 당국에 납득시켜야 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랭건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오펜하이머는 심리치료사에 보내졌다. 오펜하이머와 랭건은 모두 천재였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너무 다른 존재였다. 그로부터 20년 후 오펜하이머가 맨해튼 프로젝트의 과학 관리자로 선택된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의 차이는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맨하튼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었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한 실험가와 엔지니어를 찾고자 온 나라를 훑었다. 당연히 오펜하이머는 그 사정권 안에 들지 못했다. 그는 고작 38살로 프로젝트 관리자들보다 나이가 어린 데다 이론 물리학자였다. 그는 정치색도 분명하지 않아 친구 중에 공산주의자가 꽤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전까지 어떤 실험도 진행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오펜하이머의 한 친구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단히 비실용적인 연구원이었어요. 천으로 장식된 신발과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다녔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장비 사용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의 한 과학자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는 햄버거 패티를 굽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를 해냈다고 해야 마땅한 한 남자의 이력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0년 전 케임브리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는 방향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버드와 셔원의 책으로 돌아가 보자. 오펜하이머는 그로브스가 맨하튼 프로젝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총명함과 매력을 10분 발휘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활약이었다. 오펜하이머에게 매료된 그로브스는 나중에 한 기자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죠. 글로브스는 MI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숙련된 기술자였고 오펜하이머의 위대한 통찰력은 그의 그런 면에 강한 호소력을 쏟아 넣었다. 버드와 셔원의 책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글로브스가 만난 과학자들 중 원자폭탄을 만들려면 다양한 학제 간 연구로 사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깨워준 과학자는 오펜하이머가 처음이었다. 오펜하이머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중앙연구소의 계략을 설명할 때 글로브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훗날 그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 연구소는 여태까지 고려된 적 없던 화학, 금속공학, 공학, 병기학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 되었다. 오펜하이머라면 리드 대학에서 학위를 따지 않았을까? 그러면 교수를 설득해 오전 수업을 오후 수업으로 바꿔주도록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크리스 링건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필요한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랭건은 몬테나 주립대학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든 학생이 초급 대수학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건조한 어투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가르치는 교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왜 그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사실 저는 연구실까지 쫓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나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대수학을 배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죠? 비쩍 마른 몸매에 키가 크고 겨드랑이에서 언제나 땀이 차 있던 교수는 뒤돌아서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 어떤 사람은 수학자가 되기에는 지적인 화력이 딸린다네. 교수와 우등생이 있었고 그 우등생은 자신처럼 수학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수학 교수의 관심을 끌만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랭거는 교수에게 자신이 대수학에 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실용지능 사회가 사랑하는 인간의 요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책이 안 보여.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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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